중국의 역사를 바꾼 그 여걸 측천무가 태어난 곳이 바로 이 산시성이죠. 측천무는 624년 이 산시성의 문수현에서 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집안은 당시 대격변기를 맞은 중국의 역사와 깊이 이제 얽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 중국 대륙은 3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대분열기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이연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고 고조라는 이름으로 황제 자리에 오르는데 그게 바로 당나라입니다. 이제 고조가 나라를 세우는데 그 힘을 보탠 인물이 바로 측천무의 아버지인 무사확이라는 인물인 거예요. 무사확? 예, 이 무사확은 원래 그 산시성에서 목재상으로 큰 돈을 벌고 고조 이연을 도와서 크게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황제가 된 이연은 이 무사확을 무척 아껴서 과거 수나라 때 황족 집안에 아주 지체 높은 여성을 부인으로 짝지어 주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둘의 사이에서 3명의 딸이 태어났는데 그중에 둘째 딸의 이름이 무조, 바로 훗날 측천무가 되었던 그녀인 거죠. 그리고 측천무가 각 태어났을 때부터 관상이 아주 특별했다고 합니다. 당나라의 유명한 관상가가 이 강보에 쌓인 그 어린 측천무를 보고서 이 한 말이 있는데, 자제부는 용의 눈과 봉황의 목을 가진 복희의 상입니다. 너무 무서운데? 용모가 비범하여 귀인 중에서도 존귀합니다. 만약 여자라면 훗날 제왕이 될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예언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여자인데 제왕이 될 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면 쉽지 않죠. 그렇게. 얼마나 그 기백이 뿜어 나왔으면 아우라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왕이 될 상이었네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측천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욱 남달랐던 건 그 자라온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평생 남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최고의 덕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측천무는 역사, 문학, 다양한 학문을 익히고 또 승마, 그림, 음악과 춤까지 폭넓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같은 시대의 소녀들이 누릴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기회였던 거죠. 진짜 금수저였네. 그런데 마냥 행복할 것만 같던 그 12살의 측천무에게 인생 최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위기? 635년 그 당 제국의 황제인 고조가 죽었던 바로 그 해에 측천무의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후에 측천무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게 되는데 전처의 자식들이 후처인 측천무의 어머니와 세 자매를 무척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계속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왔던 측천무가 심경의 변화가 좀 있었겠어요. 그렇죠. 아마 이때 측천무는 무시당하고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힘과 권력,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괴롭힘이 갈수록 심해지자 측천무의 어머니는 어린 세 딸을 데리고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있는 친척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된 거죠. 아이고. 그런데 이곳 장안에서 측천무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뭐지? 뭐야? 바로 측천무가 14살의 어린 나이에 당태종의 후궁으로 입궁하라는 조서를 얻게 된 거예요. 14살의 어린 나이에 39살 태종의 후궁으로 입궁하게 되는데 과연 궁의 생활은 측천무의 희망대로 순조롭게 풀렸을까요? 황제는 공식적으로는 121명의 후궁을 둘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후궁의 수가 많다 보니까 측천무는 시작부터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어디에 속해요? 측천무는 정우품 제인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측천무는 당 태종의 사랑을 좀 받나요? 어땠을까요? 과연 측천무에게는 다른 후궁들을 제치고
위로 올라갈 그 자신이 있었어요. 그녀는 당시 매우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녀는 궁에 들어가자마자 당태종은 그녀가 꽃같이 예쁘다라는 뜻을 담아서 특별히 무미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그래요. 이 빼어난 미모의 측천무는 그녀의 기대대로 태종에게 총애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제 총애를 좀 안 받아야 내가 저 당태종의 마음을 뺏고야 말겠어. 막 이런 뭔가 이글거리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당태종의 총애를 받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 그 이유를 두고서 측천무의 성격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많은데 측천무의 성격이 어땠는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태종이 여러 후궁들과 함께 말 한 마리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워낙에 성질이 사납고 난폭해서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태종과 측천무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자치통감을 인용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지원 씨와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사나운 말을 어찌 길들여야 할지 그대들에게 묘안이 있는가? 제게 방법이 있사옵니다. 능숙한 말 전문가들도 하지 못한 일을 어린 소녀인 그대가 할 수 있다고? 먼저 말에게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둘러 다스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쇠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직접 빗으로 말의 목을 따면 됩니다. 그냥 죽이자는 소리 같은데 그래갖고 길들이겠소? 여자의 목을 따라! 대본은 쓰지 마세요. 아이, 내가 태종이었다면 그랬을 수도 아. 있다라는. 와. 그 당시에 14살이라고 했잖아요. 14살 소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맞아. 당태종은 이때 그녀의 그 잔인하고 대범한 기질에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놀라지. 난 무서웠어. 이 사건이 원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측천무는 후궁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한 번도 품계가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아 역시. 그리고 단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던 거죠. 저 때 잘못했네. 그러니까. 열심히 자신을 성장시키면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자기 개발을 했구나. 특히 측천무는 시와 서예, 학문을 열심히 익혔어요. 게다가 마침 이때는 태종이 당 제국을 태평성대로 이끌며 뛰어난 통치를 펴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측천무는 태종의 통치수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식견을 넓힐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측천무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무슨 일이야? 태종이 4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병이 들어 자리에 눕자 이 다른 후궁들과 돌아가면서 병간호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측천무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게 됐어요. 바로 당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러 태종의 침소에 자주 드러났던 18살의 태자를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태종의 침소에서 한창 미모가 피어나던 막 22살의 측천무와 또 18살의 젊은 태자가 자꾸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나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니 설마. 라라리라라라라가 벌어졌겠죠. 에이.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아들인데. 딱하는 그러면 사형감 아니에요? 사형인데 진짜? 하지만 이 혈기왕성한 태자가 측천무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아. 아 말도 안 돼. 측천무 역시 태자를 보고 이 표현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연인이 된 측천무와 태자는 태종의 사망이 임박해가는 상황에서
이제 은밀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징그러. 만남을 시작했나요? 태종이 결국 죽으면서 두 사람의 뜨거웠던 미래는 이때는 싱겁게 끝나고 말았어요. 당나라의 세 번째 황제인 고종으로 등극하면서 태자가 측천무를 외면해버린 거죠. 보는 시선이 있고. 아버지의 후궁을 자신의 후궁으로 올릴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태종의 죽음과 함께 측천무의 인생은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된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후궁들은 모두 절에 보내져서 비구니가 되어야 했던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후궁들이 들어간 절은 장안 인근의 감업사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고인이 된 남편을 위해서 절에서 평생 축도나 올리게 될 그런 너무하다. 팔자가 된 거죠. 화려한 궁중 생활을 하던 그 후궁들에게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채 절에 들어간다는 건 지옥에나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었겠죠. 깝깝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느낌이에요, 진짜. 예. 유일한 희망은 이제 자신의 옛 연인인 고종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때 측천무가 고종을 생각하며 지은 시가 남아 있는데 그리움에 눈물이 앞을 가려 오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물가물한다네. 비구니로 몰골은 초라한데 시간이 갈수록 그리움은 쌓이네. 상자를 열어 석류처럼 붉은 치마를 보시면 눈물 얼룩이 보이련만. 이토록 절실하게 고종과의 재회를 기다리던 측천무는 과연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네. 어떻게 아시죠? 그래야 이야기가 흘러가죠. 이 고종이 그 아버지를 애도하는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태종이 죽은 지 1년이 되던 날, 그래서 그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 감업사에 간 거죠. 결국 극적인 재회를 마친 측천무와 고종의 사랑은 또다시 불을 붙게 된 거죠. 고종은 이제 틈만 나면 감업사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열렬하게 사랑을 나누게 됐어요.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사찰에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결과는 훗날 당나라에 큰 폭풍을 불러오게 되는데 비구니 신분이었던 측천무가 이 황제의 아들인 황자를 낳게 된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사찰에서요? 어머. 와. 사찰 로맨스. 와 이건 너무 막장이야. 교수님, 그러면 측천무가 이제 궁으로 돌아가는 건 이거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고종에게는 명분이 더 없어. 필요했어요. 아무리 황제라도 한때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그리고 지금은 비구니인 여성을 궁으로 데려온다고 하기에는 이 사방에서 반대가 그렇죠.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치. 그런데 바로 이때 측천무에게 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준 귀인이 등장하게 됐어요. 고종에게는 배필이자 당 황실의 후손인 왕황후가 있었던 거죠. 이땐 개국공신들의 힘이 여전히 강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강력한 공신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고종에게 짝지어준 사람이 바로 저 왕황후였던 거죠. 이때 고종은 왕황후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약 결혼 같은. 그렇죠. 이렇게 고종과 사이가 나쁘다 보니 황후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거죠. 그런 왕황후에게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싫은 경쟁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소숙비였어요. 소숙비는 비록 황후는 아니지만 미모가 아주 뛰어난 데다가 말도 잘하고 그래서 고종은 수많은 후궁 가운데서도 이 소숙비를 특별히 총애했고 둘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랑 딸 둘을 낳기까지 했던 거예요. 때문에 왕황후로서는 이 소숙비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소숙비가 이 당시에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숙비는 고종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죠.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왕황후와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험담을 하는 거예요. 뒷담화. 예.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두 사람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게 이간질을 소숙비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황후는 어떻게든 고종과 이 소숙비를 떼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궁리하다가 궁궐 밖에 고종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축천무였던 거죠. 왕황후의 계획은 이랬어요. 만약 고종이 총애하는 여성이 궁에 들어온다면 소숙비와 그녀가 둘이서 고종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겠지. 그럼 그동안에 왕황후가 고종에게 다가가서 애정을 독차지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나름의 원대한 계획 아래 왕황후는 고종에게 축천무를 황궁으로 데려오자고 직접 건의를 했어요. 고종은 이제 너무나도 원했던 일인데 그래서 냉큼 수락하고 마침내 축천무는 궁에서 내쳐진 지 4년 만인 그녀의 나이 30 즈음에 그토록 원하던 입궁을 하게 된 거예요. 오, 제2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황후는 약간 축천무의 약간 이런 야망이 세고 뭔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못 알아본 거죠. 그렇죠. 왕황후 입장에서는 축천무가 원래 선대 황제의 후궁이었던 데다가 남편인 고종보다 4살이나 연상인 그런 사람이니까 경계의 대상으로 아직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축천무가 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황후의 신복이 되어 소숙비를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이에 축천무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왕황후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皇后娘娘垂训的是， 측천무는 겸손한 말투에 신분까지 낮춰가며 황후의 시중을 들었다. 왕황후는 매우 기뻐하며 황제 앞에서 여러 차례 그녀를 칭찬했다. 그리고 그녀의 기대대로 궁궐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되나요? 축천무로 인해서 고종이 소숙비를 완전히 냉대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죠? 왕황후는 자신의 계략이 맞아떨어졌다며 쾌재를 부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황제와 황후 그리고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축천무는 이 대번에 3등급이나 올라가서 정이품 소위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와. 이때 다른 후궁들과 견줄 수 없었던 이 강력한 무기가 큰 힘이 됐는데 태종의 후궁 시절에 10년 넘게 배우고 익힌 그 정치적인 지식과 또 뛰어난 판단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바로 고종의 정치적인 조언자로 다가가게 된 거죠. 결국 고종은 점점 그녀에게 의지하게 됐고 이 남녀 사이에서도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흠뻑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축천무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었겠죠. 맞습니다. 당나라에서 여인으로 태어나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 바로 그게 황후의 자리를 노린 거예요. 이 왕황후는 몰랐겠지만 여우를 쫓으려다가 호랑이를 데리고 온 셈입니다. 아, 요거는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